자,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로 지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두 분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측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총선 승리라는 이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면은 뭐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설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윤재혁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 이런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이뇨한 등 이런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비대위 적임자 먼저 인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적임자라고 우리 신 의원께서는 보십니까? 참 네 분 다 말씀하신 네 분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대로 뭐 한동훈 장관 뭐 인지도 높고 그런데 네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과연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테고 예. 원희룡 장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정치 경험과 당내 상황은 밝은데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김한길 전 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중도 확장성은 분명한데 네. 당내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다 좋은데 예. 말씀이 좀 이제 뭐 급하다 이게 말씀이 나왔다는 거. 다만 인물 호흡 평가보다는 원칙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그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뭐냐? 예. 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이어야 돼요.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없다는 예. 부분이 좀 분명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흔히 하는 말로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악마라도 모셔와야 할 판이다. 예. 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호호, 과거의 언언관계 다 무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선정해야 되느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중진 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중진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예. 예. 왜냐하면 또 윤심이 뭘까? 용산의 의중은 뭡니까? 누굴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땀니까라고 이야기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 중진들을 모여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선거에서 이기려면 누굴 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고 예. 그 결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이 살아야 돼요, 당이. 알겠습니다. 관리형으로는 안 되고 또 윤심에 작용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마평에 오른 인물을 놓고요.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당은 혁신 진행형이구나, 혁신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함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없고 그냥 이미지만을 위한 사람이 오면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그 김한길 위원장이 오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 각각 장단점이 다 있죠. 크게 보면 관리형 인물이 될지 대선 주자급 인물이 나서야 할지 이렇게 지금 나뉘는 모양새인데 우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비대위보다는 선대위를 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한동훈 오르면 뭐 우린 땡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국민의힘을 꽉 잡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입김이 없는 정말 의원들, 특히 중진들이 다 용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분이 한 달 반 동안 여러 가지 말과 뭐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 걸로 봐서는 예. 혁신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누군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뒤에 있고 어허. 앞에서 하는 배우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줬기 때문에 예. 뭐 이분을 선호하는 아까 뭐 하태경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점에서 방점이 많이 찍히고요. 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예. 아마 오늘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예. 여러 가지 뭐 눈치 싸움이 있을 거긴 한데요. 뭐 이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렇게 결론이 잘 날까 좀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는 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그 직후에 조금 관심을 갖지 실제로는 공관위원장의 힘이 너무나 셀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결국은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아. 뭐 질적 전환이랄까요? 이게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관심은 끌겠지만 저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작 비대위원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형이 아니라 관리형을 맡을 김한길, 이뇨한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닌데 예. 그래서 보세요. 이게 비대위원장이 뭐죠? 임시당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비상당권, 예. 비상대권을 가진 임시당 대표 예. 하는 일이 뭐죠? 10대 명이 모여서 비대위 구성해갖고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큰 임무는 끝난 거예요. 별도는 맞아요. 예. 공관위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예.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당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의 중지를 모아서 말 그대로 중지를 모아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네. 거기서 반대하지 않는다. 나름의 그런 실험도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는 비대위원장만큼은 당에서 중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인요한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아마 반발은 좀 있을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이 더 크겠죠.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예. 중도 확장성에 관한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한다는 점이에요. 상대 당의 민주당 내부 사정. 이런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당내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설명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 상황에서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어느 사람이 되면 가장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누가 꼽힙니까? 국힘당을 좀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희룡 위원장이 제일 이 지금 네 분 중에서는 잘 알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예. 공격 포인트가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공격 포인트가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원 위원장이 그나마 공격 포인트가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런데 원희룡 위원장도 공격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양평의 어떻게 보면 주동자입니다. 민주당 그래서, 입장에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네 분 다 보면은 공격할 거리는 좀 많은 분들인 걸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용산이 준비한 이 비대위원장 등장할 거라면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윤심이 작용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글쎄요, 윤심이 작용하는 비대위원장 아까도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그 내용을 진통을 겪겠지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예.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의 세 번째 비대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장악, 그렇게 당장한 의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대표 나왔을 때도 그 아예 뭐 주저앉혔다든지 예.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그게 지금 다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비대위원장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예. 당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당에서 없어졌잖아요. 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왜? 전부 다
신문 기사에 보면 큰 사건 날 때마다 윤심이 뭐냐, 용산의 의중이 뭐냐라는 제목이 나왔지 당에서 뭘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상의하는 이런 모양새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우리 당의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한호섭 정무수석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비대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실 관여할 문제 아니다. 당에서 중지를 모아 해결해달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명무적으로 맞다. 그러면 중진들이 정말 문 걸어 잠그고 결정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당이 중심이 되는 비대위 구성 다시 한번 욕구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들립니다. 그런데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대선 승리한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에 출범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만 여당에선 이번이 이제 과거 2012년 박근혜 비대위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상황도 비슷해서 대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그게 가능하면 양당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역사는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결과는 곧 나오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 건데요? 뭐 아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에 추가 용태가 이어질지 관심이 있는데 글쎄요. 추가 용태가 이어지는지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출마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아마 출마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평의원,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어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 흐름은 불가피한 거다. 역사 과정에서 보십시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때 결국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얼굴의 교체다. 인적 쇄신이다. 그게 물갈이든 뭐든 우리 역사가 반복되어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일부에서는 2004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탄핵 역풍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당시 천막당사 만들었죠. 네네. 지금은 다 기억하지 않지만 김용갑, 정형건 이런 분들 20몇 명이서 불출마해서 겨우 120 몇 석으로 무너지던 걸 겨우 방어해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저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간이가 구성되면 그 흐름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지만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 없다.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두세 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위 전환 없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11월 30일 김용 재판 이후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김인섭 백현동 사건의 주모자죠. 김인섭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1월 중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나오니까요. 이 재판은 굉장히 천천히 가지만 비수처럼 정확하게 급소를 향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 리스크 심각해지죠. 11월, 12월, 1월 점점 더 급소를 향해서 올 것이 분명해지고 수사 리스크 이게 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 검찰 지금까지 비판하면서 버텨왔는데 정치 판사, 정치 법원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한다면 대표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방탄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재판소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을 지휘한다, 공천을 한다.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당내에서 스멀스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대표 본인도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이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심 재판이 어떤 것들이 되든지 간에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이 오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김용 재판의 1심 재판은 사실 대장동의 예비 선고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김인섭 재판은 이것은 백현동의 예비 선고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정치 검찰의 짓이고 나는 아무 관여한 바 나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예.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만 이 당내 비명계와 친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건영, 이병훈 의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또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자, 측근들도 이 화난 상태로 뭘 하면 안 된다. 이 전 대표의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가장 측근으로 뭐 불리고 계시잖아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낙연 대표 화나지 않았습니다. 뭐 전혀 화난 것 없고 뭐 예.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예, 네. 2월 중순이 되면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호도 결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대충 결정이 돼요. 총선 직전에 모든 것들이 2월 중순이면 결정이 되고 예. 당의 형태를 그래도 비슷하게 꾸미려고 그러면은 그로부터 4, 5주 전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시작하려면은 또 몇 주의 예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12월 중순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6월 말에 귀국해서 7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보도 자료는 엉뚱하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둘이 앉아서 뭐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헤어진 걸로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시간 한 10분 동안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예스냐 노냐만 안 했을 뿐이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이낙연 대표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네. 지금 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예.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는 기괴하고 괴이한 침묵과 고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보다 더 나쁩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시끄럽지 않아요. 물론 윤심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건 아주 괴이하고 기묘하고 기괴한 고요와 침묵이 있는 이 상태는 네.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창당의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네네. 뭐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신성범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이낙연 신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의 이제 지지 기반이 당연하죠.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현역 의원들의 또 규합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현역 중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이낙연 신당에 붙어줘야 예. 흔히 하는 말로 동력이 생길 텐데 지금 보도 봤지만 다들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뭔가 문제는 있는 건 아니냐. 예. 제 생각은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실 참모를 만났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서 이 대표를 예방했는데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자유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뭔가 경제를 운영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만큼 대표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일종의 경고 메시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핵심 참모들 향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있는 건데 예. 제 눈길을 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굉장히 준비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R&D 예산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도 이관섭 실장도 정책실장도 한마디도 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예. R&D 예산 방관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 예산. 근데 이관섭 실장의 설명이 이것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뭐예요? 대표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는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님 원하시는 지역 예산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재미있는 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이 여당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제2안건을 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꽃놀이패에 안겨주는 게 여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글쎄,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 의견 요구 왔을 때 다음 스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법은 12월 28일 처리가 뭐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걸 즉각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보름 안에 일단 그 거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1월 초에 언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1월 달 뭐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시국회 열리면 바로 이 제2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 네. 20석 내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가로 하면. 입장을 변경한다면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꼼짝 못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입장이 묘하게 꼬이게 되는 것이고 전국이 아마 특검법 이 파동으로 한동안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꽃놀이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 요구에 대한 다시 투표해서 가는 경우. 그 재투표, 재의결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 거기에는 공천 탈락 위기를 느낀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가결표 동조해버리면 어떻게? 저는 이런 문제가 적어도 당 공천과 당 혁신의 시간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게 음모론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정치 현실은 좀 당이론으로 좀 돌파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뭐 윤석 대표가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당의 공천 일정, 당의 공천 내용이 달라진다. 이걸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